오늘은 샤오나 티아페이라는 아주 특별한 사람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하고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죠. 먼저 샤오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샤오나는 1966년 3월 13일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태어났어요. 폴라라는 자매가 한 명 있었는데 폴라도 아주 강인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었죠. 5명의 오빠도 있었고 가족 모두 몰몬교였습니다. 유타주는 이 가족에게 아주 잘 맞는 환경이었겠지만 1978년 펜실베니아로 이사해서 2년을 살았고 그 뒤엔 노스버지니아로 이사해 샤오나는 그곳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2번이나 이사를 해야 했으니 힘들었을 법도 한데 샤오나는 정말 잘 적응했고 새로운 환경에서도 어려움 없이 친구를 사귀었어요. 이건 샤오나의 활발한 성격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샤오나에게 끌렸고 이런 매력은 평생 변함없이 유지됐죠. 누구와도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줬어요. 마음이 열려있고 배려심이 깊었으며 삶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동료들의 생일마다 컵케이크를 챙겨줄 만큼 따뜻하고 친절했고 항상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전염성이 강한 웃음소리도 유명했는데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 웃음소리를 절대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성격은 라스베가스라는 도시와 완벽하게 잘 맞았어요. 1994년 28살이던 샤오나는 라스베가스로 이주해서 처음엔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녀의 천직은 칵테일 웨이트리스였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몇 년을 살던 샤오나는 피에스타 호텔에서 칵테일 웨이트리스로 일하게 됐고 2001년 팜스 호텔 앤 카지노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그곳으로 취직해서 이후에 11년간 계속 일했어요. 옛 동료들은 그 긴 기간 동안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없었던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그동안 만난 사람들 중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었다고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샤오나는 칵테일 웨이트로서 일도 아주 잘했어요. 낙천적인 성격과 추진력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 연봉과 팁을 합쳐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벌었는데 2000년대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일이죠. 팁의 상당 부분은 카지노 손님들이 건넨 카지노 칩으로 받았는데 손님들은 샤오나를 정말 좋아했어요. 이 일을 하면서 아주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중 한 명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티아페이. 샤오나가 팜스 호텔에서 일한 지 1년쯤 됐을 때 처음 만났어요. 두 사람은 정말 빠르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조지는 라스베가스 소방서에서 일하는 잘생긴 남자였고 매력이 아주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샤오나는 조지가 잘생기고 재밌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섹시한 소방관 달력에 나오는 핀업 모델 같다고 생각했어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점도 높이 평가했죠. 고등학교에서 홈커밍 킹으로 선정되고 수석으로 졸업한 조지는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했어요. 이후 육군 공병대에 복무하면서 개발도상국에 학교와 상수도 시설을 짓는 일을 했고 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돌보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상당한 돈을 집에 보내기도 했죠. 샤오나는 조지를 알아갈수록 그리고 그의 진짜 모습을 볼수록 더 사랑하게 됐어요. 두 사람은 만난 지 1년 만에 예쁜 딸을 얻었고 이후 몇 년 동안 주변 사람들은 이 둘을 정말 완벽한 커플로 여겼습니다. 조지는 아내와 딸을 몹시 아끼는 것처럼 보였고 샤오나 역시 행복하고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샤오나는 늘 엄마가 되고 싶어 했고 딸이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그녀의 삶의 중심이 됐어요. 좋은 엄마가 되는 것, 딸을 잘 보살피는 것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였죠. 자는 시간을 빼고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좋은 엄마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딸과 함께한 시간은 너무 짧았지만 두 사람은 정말 소중한 순간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활기 넘치고 재미있는 성격의 샤오나는 늘 딸과 놀고 웃으며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가족에게 가장 특별했던 추억은 샤오나와 조지의 결혼식이었어요. 딸이 태어나고 3년 뒤인 2006년 3월, 샤오나의 40번째 생일이 지난 며칠 뒤 두 사람은 하와이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날 찍은 사진 속 가족은 정말 그림처럼 완벽해 보였어요. 그 사진 속 미소에서는 몇 년 뒤 일어날 끔찍한 일을 조금도 짐작할 수 없었죠. 샤오나와 조지는 처음 몇 년간은 정말 행복해 보였고 서로를 사랑하는 듯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2008년 경기 침체와 주택시장의 위기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뒤 조지는 자상한 남편에서
분노와 질투, 원한에 가득 찬 남자로 변해버렸어요. 샤오나가 한때 푹 빠져 사랑했던 그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이 무렵 샤오나는 친구들에게 조지가 갑자기 자신이 하는 모든 일과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조지는 샤오나에게 아주 모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그녀에게 딸이 듣고 있는 앞에서 슬럿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정말 부적절한 행동이죠.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어쩌면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조지의 재정은 아주 위태로웠고 사실상 집안 생계는 샤오나가 책임지고 있었어요. 조지는 이 사실 자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정작 샤오나가 번 돈인데도 그녀가 돈을 쓰는 방식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했어요. 이런 상황이 둘 사이에 상당한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문제들, 그리고 조지가 샤오나를 대하는 방식 때문에 그녀는 너무 속상하고 고통스러웠어요. 이런 문제들은 경기 침체 이후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 심해져만 갔습니다. 샤오나가 가장 무섭고 속상했던 건 조지가 노숙자들과 가깝게 지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친구가 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조지는 특정 노숙자와 친분을 쌓아 집과 정원에서 해야 하는 잡일들을 시키기 시작했죠. 샤오나는 늘 그 사람들에게서 안 좋은 기운을 느꼈어요. 여러 친구와 가족은 훗날 샤오나가 그 노숙자들이 정말 소름 끼친다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조지가 집을 비우면 딸과 샤오나 그리고 그 노숙자만 집에 남는 상황도 생겼는데 노숙자라는 신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행동 방식이 샤오나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한지 조지에게 여러 번 말했는데 조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이건 둘 사이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결혼 생활은 파탄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샤오나는 크게 상심했습니다. 그녀는 늘 완벽한 결혼 생활을 꿈꿔왔거든요. 하얀 울타리가 쳐진 전원 생활, 완벽한 부부관계, 그리고 완벽한 가족 같은 것들이요. 처음에 사랑에 빠지고 딸을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조지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샤오나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조지의 사랑이 변해가는 모습, 자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행동, 비하하는 말, 재정관리부터 행동 하나하나까지 트집 잡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샤오나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과정도 너무 힘들었지만 자신이 꿈꿔왔던 삶과 지금 마주한 현실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됐죠. 결국 2012년 4월 상황은 더욱 악화됐고 샤오나는 집을 나오기로 결정했어요. 두 사람은 딸의 공동 양육권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샤오나는 이 시점까지도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볼 생각이 있었어요. 천성이 낙천적인 사람이었고 부부 상담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었죠. 하지만 슬프게도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2012년 여름, 샤오나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녀는 새로운 일상에 잘 적응했고 딸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겼죠. 샤오나는 직장에서 30분 거리인 네바다주의 썸머린의 새 타운하우스로 이사했어요. 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9월 초 어느 날 샤오나는 여느 때처럼 퇴근 후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날 타운하우스에 도둑이 들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이상했어요. 훔쳐간 물건이 딱 두 가지였거든요. 약혼 반지와 수영복 하의였어요. 약혼 반지야 값비싼 물건이었지만 수영복 하의는 대체 왜 가져갔을까요? 너무 이상하고 소름 끼치지 않나요? 게다가 그 도둑은 스몰 사이즈의 남성용 속옷 한 벌을 남겨두고 갔어요.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자기 속옷을 벗고 수영복 하의로 갈아입고 떠난 걸까요? 궁금하네요. 샤오나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아주 불쾌하고 소름 끼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특유의 낙천적인 성격 탓에 샤오나는 집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추가 조치는 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주 후 누군가 다시 샤오나의 집에 침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엔 단순한 강도짓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9월 29일 이른 아침 팜스 호텔 앤 카지노의 CCTV 영상에는 샤오나가 오전 3시 1분에 퇴근하는 모습이 찍혔어요. 그녀는 주차장에 자기 차로 걸어가 늘 그랬듯 30분 정도 운전해서 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안타깝게도 무사히 잠자리에 들지 못했어요. 차고를 통해 집에 들어간 뒤 계단에서 아주 끔찍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샤오나를 공격한 남자는 아주 잔인했고 그녀가 숨졌다는 걸 확인한 후에야 자리를 떠났어요. 시신이 발견된 건 6시간이 지난 오전 9시경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소방서에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마친 조지는 전날 밤 할머니 집에 있던 딸을 데리러 갔어요. 조지와 샤오나는 둘 다 밤 늦게까지 때로는 밤샘 근무를 하는 일이 잦았죠. 특히 조지는 소방관이라서 24시간, 때로는 그보다 긴 교대 근무를 했어요. 둘 다 출근해 있을 때는 할머니가 딸을 돌봐주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날 조지의 행동도 특별할 게 없었어요. 9월 28일 밤부터 29일 새벽까지 근무를 한 조지는 다음날 아침 딸을 태우고 샤오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공동 양육 중이라 서로 자주 오갔고 그날은 딸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었다고 해요. 조지는 타운하우스에 도착해 차고 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딸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실 바닥에 심하게 구타당한 샤오나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조지는 재빨리 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바로 911에 신고했어요. 상황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언제 봤냐는 질문엔 근무 때문에 36시간 전이라고 답했고 평소엔 절대 열려있지 않던 차고문이 열려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최초로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상태가 너무 심각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처음엔 머리에 총상을 입은 줄 알았다고 해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총상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심하게 구타당한 거였죠. 머리에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다는 걸 구급대원들은 금세 알아챘어요. 정확히는 17번이었습니다. 오른손 손가락이 부러진 것도 발견됐는데 방어하다가 생긴 상처였죠. 한 이웃은 형사들에게 새벽 3시 30분에서 4시 사이 샤오나의 집에서 쾅쾅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어요. 다만 그녀가 보통 그 시간에 퇴근해서 집에 오다 보니 그 소리가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다고 해요. 당연히 조지가 가장 먼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현장에서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조지에겐 아주 강력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소방서에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막 마치고 퇴근한 참이었고 많은 동료가 이를 증언해 줄 수 있었죠. 그래서 조지는 아주 빠르게 용의선상에서 지워집니다. 사실 형사들이 고려하던 사람은 조지만이 아니었어요. 확신할 순 없었지만 불과 3주 전에 있었던 도둑 사건이 이 사건과 관련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카지노에서 집까지 그녀를 따라온 누군가일 수도 있었죠. 샤오나에게 스토커가 있었을 가능성도 고려했어요. 슬프게도 그녀의 직종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니까요. 이 소식을 들은 동료들은 크게 겁을 먹었지만 샤오나의 자매 폴라는 이 일에 조지가 분명히 연관되어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는 알 수 없어도 조지가 연루됐을 거라는 확신이 너무 강한 나머지 그날 바로 조지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요구했어요. 조지는 울먹이면서 잘 모르겠다고 그저 바닥에 누워있는 샤오나를 봤다고만 답했어요. 그러다 조지는 현장에 도착한 심리상담사에게 전화기를 넘겼고 폴라는 주저없이 자신과 남편의 생각을 상담사에게 알렸습니다. 여동생과 나눴던 수많은 대화를 돌이켜볼 때 조지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요. 이 통화 후 폴라와 남편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내슈빌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다행히 수사관들은 사건의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어요. 수사 시작 48시간 만에 모든 걸 바꿔놓을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 이 전화 덕분에 사건은 빠르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윌리엄 펜, 일명 빅 윌이라는 지역 주민이었어요. 그가 형사들에게 한 말은 아주 충격적이었죠. 아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서 꼭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했대요. 그 사람은 그레이하운드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만났을 때 그레이하운드는 방금 여자 한 명을 죽였다고 털어놨어요. 빅윌은 겁을 먹었는데 그가 말하는 방식과 내용 때문이었죠. 그레이하운드는 행복해 보였어요. 행복하다는 말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었다고 빅윌은 말합니다. 마치 어떤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보였다고요. 그레이하운드는 빅윌이 이 이야기에 감명받길 바라는 듯 했고 여성을 망치로 계속 내리셨다고 설명하면서 낄낄거렸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은 이미 샤오나가 어떤 도구로 여러 차례 구타당했다고 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빅윌의 이야기가 다소 황당하게 들렸고 신빙성이 있는 정보인지도 확인하지 못했죠. 하지만 일말의 희망을 품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알고 보니 그 얘기는 상당 부분 사실이었어요. 빅윌은 시설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출소자들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돕는 걸 좋아한다고 형사들에게 설명했어요. 그레이하운드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지만 살인은 그가 도우려던 범주를 훨씬 넘어서는 일이었죠. 그와 대화한 후 큰 충격을 받은 빅윌은 다음날 아침 지역 뉴스에서 한 여성이 집에서 구타당해
사망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들은 그레이하운드가 실제로는 널 스티븐스라는 이름의 전과자라는 걸 알아냈어요. 빅 윌과의 대화 이후 형사들은 그가 라스베가스 외곽 텐트에서 살면서도 시내와 가까운 엘버트슨 식료품점에서 음식을 훔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고 길 건너 쉐브론 주유소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어요. 경찰은 빅윌의 도움을 받아 그가 있을 만한 곳들을 모두 찾아갔어요. 못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널은 나타났습니다. 쉐브론 주유소 밖에서 마약을 팔고 있었어요. 곧바로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문제는 널이 늘 낮은 수위의 범죄자였다는 점이에요. 감옥을 들락거리긴 했지만 대부분 비폭력, 경범죄 때문이었죠. 그래서 경찰도 처음엔 이 낯선 노숙자가 샤오나의 집에 들어가 그녀를 살해할 이유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아무 연결고리가 없어 보였으니까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널은 처음에 살해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그의 캠프장을 발견하자마자 태도가 금세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걷기도 하고 헬기까지 띄우며 라스베가스 사막을 샅샅이 수색한 끝에 널의 텐트를 발견했고 거기서 강력한 증거를 찾아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혈흔으로 뒤덮인 롤업 청바지 한 벌이었어요. 검사 결과 그 혈액은 샤오나의 것으로 밝혀졌죠. 그뿐만 아니라 망치에 붙어있던 바코드와 가격표도 발견하는데 이는 빅 윌의 진술과도 일치했어요. 정작 망치 자체는 찾지 못했지만 그 가격표와 바코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이 새로운 정보와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널이 샤오나 살인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자백할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널은 곧바로 자백했습니다. 형사들은 먼저 널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누군가 나타나 그를 살인범으로 특정했다고요. 이 말을 들은 널은 자신이 샤오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자세히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얘기를 듣던 경찰들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범행 동기가 뭐였을까요? 왜 하필 샤오나였을까요? 형사들이 널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면서 이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라면 어디로 흘러갈지 짐작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통화 기록에 조지의 번호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어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죠. 형사들은 곧 널이 조지가 집안일을 시키려고 고용했던 바로 그 노숙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샤오나가 계속 불편하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형사들은 널에게 조지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널은 바로 조지는 제 친구고 소방관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조지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확한 증거가 되지 않았어요. 널이 조지 집에 잡일을 위해 고용된 적이 있었으니까 그 문제로 연락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실을 밝혀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널과 조지는 살인이 벌어지기 한 달 전부터 무려 87번이나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단순한 잡일 상담치고는 터무니없이 많은 횟수였죠. 그리고 아까 형사들이 발견한 망치의 가격표 기억하시죠? 거기에 있던 바코드로 수사관들은 그 망치가 어떤 종류인지 알아냈고 근처 대형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곧바로 CCTV 영상을 샅샅이 뒤졌고 결국 찾던 영상을 발견합니다. 그 영상에는 널과 조지가 함께 망치, 스키 마스크, 검은색 옷을 사러 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명백히 찍혀 있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널은 수사관들에게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조지가 아내를 살해해달라면서 자신에게 600달러를 줬고 사망 후 생명보험금을 받으면 수천 달러를 더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였어요. 널은 조지와 여러 방법을 놓고 살인 방법을 고민했었다고도 말했어요. 결국 집에 침입하는 게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3주 전 발생했던 강도 사건도 이 계획의 일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집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한 일종의 예행 연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조지는 샤오나의 약혼 반지를 훔쳐 전당포에 맡기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형사들이 그와 나는 대화를 통해 봤을 땐 널은 조지에게 조종당하고 있었고 그를 매우 존경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형사들은 조지가 너를 완벽하게 조종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특히 살인 몇 달 전부터 그 조종은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 널은 한때 티아페이 부부의 몇 집 건너에 사는 자신의 남매의 집에 살고 있었고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된 거였어요. 널이 집을 나가 노숙자가 된 후에도 조지는 그를 계속 곁에 두려고 애썼는데 이미 그때부터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거겠죠.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어요. 널은 수사관들에게 모든 걸 털어놨고 망치를 묻은 장소까지 알려줬습니다. 끔찍한 표현이지만 너무 세게 내리쳐서 망치가 반으로 부러졌다고 했어요. 앞서 밝혀졌듯이 17번이나 가격당했죠. 널의 말에 따르면 샤오나는 그에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고 해요. 정말 마음 아픈 대목이죠. 결국 널의 자백은 형사들에게 조지가 이 사건에 확실히 연루돼 있다는 확신을 줬습니다. 그런데 형사들은 조지를 체포하는 대신에 그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그가 용의자라는 사실을 알렸어요. 왜 그랬는지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이에요. 전화를 받은 가족들은 조지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단호하게 부인했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이니까 그럴 만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체포 전에 가족에게 먼저 전화를 건 건 너무 큰 실수였습니다. 가족들은 곧바로 이 사실을 조지에게 알렸고 통화가 끝난 직후 조지는 살자를 시도했어요. 그는 차를 몰고 라스베가스 시내를 과속으로 달리다가 시멘트 방어벽에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차량에 스키드 자국이 없어 도주를 시도한 흔적은 없었기에 수사관들은 이를 살자 시도로 봤죠. 다행히 안전벨트를 메고 있어서 그는 살아남았어요. 저지른 일에 대해 처벌받을 기회가 남아있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이 사건은 샤오나가 살해된 지 불과 9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죠. 바로 그날인 10월 8일 조지 티아페이는 병상에서 아내 살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형사들이 사실을 전달했을 때 조지는 그저 침대에 기대 앉아서 오케이 라고만 말했다고 해요. 한편 경찰서에 있던 널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샤오나의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는 의문을 품거나 궁금해할 필요가 없었고 곧 정의가 실현될 거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일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샤오나가 떠난 사실을 되돌릴 순 없었죠. 사건 해결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어요. 널 스티븐스는 체포된 지 3개월 만에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조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죠. 조지는 계속 무죄를 주장했고 2015년 8월 재판이 열릴 때까지도 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이 배심원단 앞에 먼저 꺼내놓은 건 증거 목록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였어요. 샤오나 티아페이를 죽이고 싶어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었을까요? 담당 검사 마크 디자코모는 답을 이미 알고 있었죠. 진짜 방아쇠는 조지가 샤오나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순간 당겨졌다고요. 그리고 검찰은 그 순간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배심원들에게 보여줍니다. 사건이 있기 16일 전, 샤오나는 조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가 이렇게 따로 살게 되면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향한 마지막 선언이었죠. 그리고 살해 전날 밤, 두 사람은 딱 3분간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마치고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조지의 휴대폰은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상대가 널이었습니다. 통화 기록이 법정 스크린에 띄어지는 순간 방청석은 조용해졌다고 해요. 검찰 측 핵심 증인으로는 역시 널이 나섰습니다. 그다지 믿을 만한 증인은 아니었지만 배심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려 최선을 다했어요. 조지가 이 모든 일의 배우였다는 것, 자신의 아내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600를 주고 성공하면 더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샤오나의 집 열쇠를 건넨 사람도 조지였다는 걸 증언했죠. 변호인 측은 바로 이 지점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너를 망상에 시달리는 신뢰할 수 없는 증인으로 몰아붙이는 전략이었어요. 반대 신문에서 널은 환각을 경험했고 머릿속에서 환청을 들었다고 인정했고 과도한 약물, 알코올 사용 사실도 시인했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빅 윌마저 반대 신문에서 널의 말은 항상 믿을 수는 없다고 인정하면서 한순간 검찰의 핵심 증언 전체가 흔들리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검찰에게는 널의 입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살해 며칠 뒤 수사관들은 조지의 집에서 미리 작성해둔 메모 한 장을 발견했어요. 조지 티아페이는 딸 메디슨의 유일한 생존 부모로서 만약 저에게 무슨 불행한 일이 생기더라도 제 딸 메디슨을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살해되기도 전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걸 미리 대비해둔 듯한 메모였죠. 여기에 87통의 통화 기록과 함께 망치, 스키 마스크,
검은 옷을 사는 CCTV 영상까지 더해지자 증인 한 명의 신뢰도 문제는 더 이상 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지는 못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그 물건들이 그저 집안일에 쓰일 용도였을 뿐이라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흘간의 심의 끝에 조지 티아페이는 모든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내가 얼마나 잔인하게 살해당했는지 낱낱이 밝혀지는 재판 내내 시종일관 무표정이었던 걸 생각하면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샤오나가 살해된 지 3년이 지난 후 가족들은 마침내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조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더해 최대 81년의 추가형을 선고받았고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널은 42년에서 종신형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조지는 2017년 유죄 판결에 항소하려고 했거든요. 직접 107페이지의 분량의 항소장을 작성했고 변호인의 무능력과 자신의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인사건 몇 달 전부터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고 왜곡된 생각과 망상에 시달렸다고도 주장했어요. 그 환각 속에서 신이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샤오나를 죽여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였죠. 정신과 치료를 위해서 복용하던 약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주장이었고 이렇게 나약한 상태였기에 당시 변호사와 그의 결정들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이 항소는 실패했습니다. 조지는 이후로도 계속 항소했지만 다행히 매번 실패했어요. 그가 남은 형기를 감옥에서 보내면서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사건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기억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미스티수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사건으로 돌아올게요.